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유인의 서재 한사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학교 가 계셨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가 계셨어요? 제가 2005년부터 가 있었습니다. 벌써 한 7년, 8년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가르치세요? 주로 이제 재무관리, 재무관리, 예, 경제수학 뭐 이런 걸 가르치고 경제수학. 예, 예. 경제수학 요즘 수학 잘 하나요? 뭐 저희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그 처음에는 미적분을 모르고 들어오는데 예. 가르치고 나면은 나중에는 뭐 상당히 복잡한 미적분을 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한 교수님 강의를 좀 경제수학 강의는 좀 저는 경제수학을 독학을 해보려고 예. 왜 창이 예, 있었는데 취향이 있습니다. 예. 취향이 쓴 예. 책을 뭐 들고 한 뭐 몇 달 실험했어요 혼자서. 제대로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좌우당 뭐 다 한 번 읽기는 읽어봤습니다. 예, 열심히 예. 뭐 해보면서 예. 원래 한은에서 그 커리어를 시작하셨죠. 맞습니다. 예, 예. 한은 그 다음에 금융연구원 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업계는 안 해보셨나요? 업계는 제가 잠시 그 증권회사에 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증권회사 돈 많이 벌 좋았을 텐데. 예, 증권회사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제가 지원하는 프라이싱을 좀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V 아비트라지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이제 프레본 야만에 뭐 이런 데고 가격을 비교하면서 와법증권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하고 저희가 이제 생성했던 가격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걸 거래를 하는 그런 파트에 제가 있었죠. 사실 이론적으로야 뭐 효율적인 시장에서 아비트라지 기회가 적어지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그런 기회가 많나요? 지금도 보시기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어도 주식시장 쪽은 그런 기회가 거의 사라졌고요. 거의 사라졌고. 예, 이제 워낙 제가 뭐 이렇게 미세하게 맞습니다. 뭐라 그러냐 스캘핑이라고 하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틈만 나면 이제 막 치고 들어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환시장 쪽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환 쪽은 아직도 상당히 저희가 그 움직이는 방향이 저희 변동성 폭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저희가 밴드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큰 이벤트가 나타나면 밴드 폭이 굉장히 커지는 특색을 띱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세게 변동성의 격려가 높아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당국의 외환 개입성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래 위로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밴드 폭을 얇게 하려는 그런 게 아마 당국의 의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들 텐데요. 그렇죠. 예. 그 외에 평채 발행해야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실물 사이드에서 그 수출을 더 원활하게 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책 당국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외환 당국의 그 시장 개입 능력 여부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그 신뢰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고 이제 그 힘이 실제로 이제 없어졌을 때는 또 시장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색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근 한 1, 2년, 2, 3년 동안 예. 비교적 고환율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 스위밍 이 말하자면 잘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외환당국이 별로 이 소문 안 나게 말하자면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뭐 보이는 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움직인 것 같기는 같은데 그렇게 뭐 썩 뭐 이렇게 말썽 안 나게 잘해왔다고 보는데 최근에 어떻든 원화가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환율이 내리꽂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계속 그렇게 갑니까? 예,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 그 5월 이후에 앵화 약세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에 플라자 협정 이후로 앵화 강세를 좀 이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그 상대적인 거니까 통화의 가격은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안정화를 시키려고 그래도 다른 통화 국가에서 그 약세가 진행된다면은 저희가 상당히 강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금 플라자 합의라고 말씀하신 건 1985년도 당시에 250엔 가까이 있던 엔화의 달러 환율을 125까지 밀어내리기로 합의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994년에 이제 79엔의 역사적 고점을 찍고 다시 140엔까지 치고 약세로 N 약세로 달려갔다가 지금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N은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뭐 예측이라는 게 웃깁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 이제 정책 당국이 어차피 통화 가치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량이 상당히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제가 보기엔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제고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자기들이 상당히 올려는 걸 원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통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 자산 가격이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웰스 이펙트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한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그 경제의 어떤 인센티브, 어떤 충격을 또 가하기 위해서 약간의 통화 쪽을 좀 활용하려는 유인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 기간 동안 그 환율을 약세를 유도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그 자기들이 일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가 보기엔 통화를 계속 풀어가면서 그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봐서 아마 정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극단적으로 많이 아주 낮게 지금 아베 정부가 물가 목표를 2%로 타겟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달성할 거로 보십니까? 그건 이제 결국 제가 보기에는 통화 증발을 하면은 어느 정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 통화 증발을 하면서 동시에 물가 안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통화 가치를 조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그 수입 의존도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다. 그런 정책적인 욕구가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외환시장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하려고 우리 한 교수님 모신 것은 아니고 이 책을 이 자유인의 서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행운에 속지 마라. 제가 영어 제목을 보니까 Fooled by Randomness입니다. 이 원서입니다. 우리 원래 책이 이제 이런 책인데 우리 책도 좀 이렇게 가볍게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너무 무거워졌어요. 침대 누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팔이 손가락이 아파서. 좀 이렇게 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영어 읽기는 우리 한 교수님처럼 익숙하지 않으면 영어로 뭐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속도감 있게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보니까 뭐 페이지마다 이렇게 우리 한 교수님 다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아주 뭐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보신 것 같은데 원책입니다. 좀 전에 저 얘기하던 그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원화는 얼마까지 밀려 내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환율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이제 그 2008년도 상황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 원화의 가격은 크게 두 종류의 가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성 가격이 있고요. 하나는 변동성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가격은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근데 이제 변동성 가격은 2008년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역사적 거의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퍼센티지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한 5% 전후에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변동성 가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지금 변동성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띠냐면은 그 낮은 수준의 역사적 저점에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상당히 격렬하게 또 반응을 하는 측면이 또 국면이 옵니다. 그래서 그 국면이 온다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가거나 또는 약세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결판이 날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위로 튑니까? 밑으로 더 꼬꾸라집니까?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그 상대 통화 국가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달러와의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우리 경제 자체가 개방 경제를 가지고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상당히 재정 절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상당히 위협이 가해지고 경제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가 오히려 거꾸로 약세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미국의 그 재정 적자나 이런 게 상당히 완만하게 해결되면서 우리 통화 가치가 상당히 우리 경제 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면은 점진적인 강세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세는 서서히 온다. 근데 약세는 상당히 급격하게 올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말하자면 되튀어서 환율이 쫙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내려갈 때는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야말로 서서히 일정한 정도의 기울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의 통화 증발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점진적인 강세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그 뭐 이런 호주라든지 뭐 이런 경제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자면 수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흔들린다든지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 큰 기업체들이 경쟁력이 취약해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원화 선물에 거래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나요? 원화 선물은 굉장히 거래량이 많고요. 아, 그래? 예, 옵션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파생 거래 규모가 제법 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외환 시장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그 아지마 부대라고 그래서요. 그 와타나베 부인. 예, 와타나베 그 부인이라 해서 그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달러 같은 경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 와타나베 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호주 달러의 환율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야기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엔 달러 말고 이제 호주 달러에도 가서 배팅도 하고 뭐 $1에서 와도 배팅도 하고 이런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참 대단한 부인들이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부 아주머니들이 밤을 새가면서 그 컴퓨터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전하다고 봐야 되나요? 딴짓하는 것보다 낫겠네요. 예, 근데 실제로 어디 가서 뭐 노름을 하거나 이거보다 낫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그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개인들은 그 주도하는 세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이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개인들은 대부분은 밥이죠, 뭐. 예, 당하는 게 일반적인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상당히 개인들이 이제 전략상으로 보면은 극치 사건들, 예를 들자면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원화가 폭락을 했다든지 아주 폭등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매매하는 게 좋은데요. 일반인들이 그런 기회가 잘 안 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급증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시장에 대부분이 뛰어들어서 되게 이제 거기서 그죠. 뭐 옵션 시장에 가서 외가격에 복권이나 사고 앉아 있는 거죠. 뭐 어쩌다 한번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재미고. 예. 근데 그죠? 실제로 이제 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권이 잘 걸린다는 겁니다. 그 옵션 복권은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렙 이렇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라고 해야 되는데 뉴욕 타임즈 가장 잘 팔리는 작가. 자, 이 여러분 아마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이러면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디서 들어봤죠 이름을? 블랙스완에서 들어봤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블랙스완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블랙스완이 무슨 뜻이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간들이 그 어떤 판단을 이렇게 지식을 형성을 할 때요 보통 균합적 지식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관측하고 나서 그것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자기 지식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조도 희고 저 백조도 희고 저 백조도 희고 A, B, C, D가 다 백조는 희니까 백조는 희다. 그런데 그렇죠. 어쩌다가 검은 백조가 나타났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은 계속 흰 백조만을 구경을 했는데 이제 호주나 이런 신대륙이 개척되면서 그런데 이게 탐험가들이 가다 보니까 갑자기 검은 백조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백조는 전부 다 흰 백조라는 게 우리의 진리 세계였는데 갑자기 진리가 새로운 관측치로 인해서 다 무너져버린 현상을 이제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환율이 계속 안정되게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다 그거에 자기 지식이 아니라 몸이 자체가 그걸 반응을 몸속에 내장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정된 방향으로 모든 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격렬하게 시장이 반응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2008년도처럼요. 그런 현상이 이제 종종 관측이 된다는 게 그 이 책의 주요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실 우리 한 교수님을 모셔놓고 미리 이 책을 제가 또 좀 알아야 되니까 조금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 절반이나 읽었나요? 이제 막 읽는다는 게 막 넘어가면서 이제 대강 보는 거니까. 근데 얼른 앞부분에서 본 거는 야 워렌 버핏도 별거 아니야 이제 이런 표현도 있고 이게 왜 별거 아니라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운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렇습니다. 지가 잘나서 그랬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크로소스란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 크로소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소스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 시대 때 굉장히 이제 큰 부자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크로소스처럼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전쟁이 패하면서 망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솔론이라는 철학자 겸 정치가가 당신의 지금 현생의 행운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사건이 터질지가 모른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의 부를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거냐 아니냐 이제 문제가 이제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논설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공황이었습니다. 대공황 때는 주식이 거의 일반적으로 한 60에서 80%까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근데 망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고 벤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하는 벤 그레엄 그 사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 그레엄도 그레엄하고 누구하고? 그레엄하고 제시 리버모어라고 있습니다.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이제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그 책의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제시 리버모어가 그 당시 시세 돈으로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30조에서 50조 사이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JP 모간이 와서 공매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40년 초에 자살을 합니다. 계속적인 주식에서 돈을 이제 잃고 나서요. 그러면서 리버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레엄이 제시 리버모어 같은 투자 방식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증권분석이라는 책에서 가치 투자를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콜롬비아대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워렌 버핏이 그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레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버핏이 그 학생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버핏이 쓴 글이 이제 그레엄이 죽었을 때 버핏이 쓴 조사가 있는데 The Super Investor of Graham and Dodd Bill이라는 조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과 비슷한 내용을 이제 쓰는 겁니다. 버핏이. 그래서 전 세계 인류한테 $1씩 나눠주고 그 뒤집기 게임을 해가지고 사람을 계속 토너먼트 방식으로 모은 다음에 예를 들자면 한 500명대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을 구성을 봤더니 그 중에 한 100명이 그레엄 도드빌에서 온 사람이더라.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이 랜덤워크냐 이제 이런 걸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레엄유나 이런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랜덤워크인 것 같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을 가치 투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구현한 사람이 이제 구현했다고 주장하는 게 워렌 버핏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탈레브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웃기지 마라 이런 말이죠. 웃기지 마라적인 측면도 있고 그 방식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맞을 수도 있지만은 역사상 큰 흐름을 보면은 그것도 상당히 운에 의해서 결판이 된 거다. 예를 들자면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자면 붕괴를 해버렸다든지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미국은 지금 상당히 오랜 동안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 쉽게 100년 이상의 세계에 제패를 한 나라가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예를 들자면 붕괴됐다든지 그러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탈레브 같은 사람은 그 워렌 버핏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운이다. 그 사실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소위 과학 방법론을 둘러싼 그런 논쟁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떴다 동쪽에서.
뭐 인류 역사 이후에 수만 년 동안 해가 동쪽에서 떴고 법칙적인 것 같지만 내일로서 그 법칙이 끝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이 뭐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렀지만 그건 뭐 내일 밤 자정 12시로부터 뭐 오히려 높은 데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것이다. 뭐 말하자면 이런 논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탈레브의 주장은 그럼 투자를 하거나 어떤 디시전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칙 같으면은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따져서 뭐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먹고 관리해 나가면 먹을 수 있다. 말하자면 재산 축적이 가능하다. 재산 축장이라는 것은 가치의 집합이다. 그럼 말하자면 이런 이제 말하자면 합리적, 근대적 합리성의 세계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 주장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고 법회도고 이제 이 사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운명은 행운의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신자는 아니기 때문에 행운의 여신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지만 잃지 말아야 될 게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운의 여신이 자기를 버려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큰 베팅을 했는데 거기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손치더라도 자기의 존엄성은 잃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인간으로서 가장 큰 가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버펫이나 이런 류의 그레엄 같은 사람은 그 인류의 1900년도 초반부터 그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니까 안전마진 이하로 그 주식을 매매를 하고 꾸준히 매매를 하면서 버티면은 결국에는 그 이상의 최적의 대안이 없다. 그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 사람이 이제 탈레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학습 능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학습이라는 게 실제로 인간의 기억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실제로 합리성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특성을 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인간의 행동의 기준이라는 게 감성이고 학습이라는 것도 기억이라는 것에 의존하는데 그 기억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감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게 더욱이 불확실한 현상 속에서 그걸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약간 오류인 지식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사회과학이라든지 금융시장에 관한 지식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오류가 많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펫의 버펫 자체가 이룬 업적을 비난하는 거라기보다는 버펫의 업적은 높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그것도 상당히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데 말하자면 제한적인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펫 덕분은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버펫이 돈 버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 시각으로 본다면 버펫이 돈 벌 확률은 높은데 근데 버펫은 운이 좋게 자기가 돈 안 벌 확률 속에는 우연히 안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이게 근데 되게 이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야, 이 사람 정말 재밌는 관점이다 이렇게 약간 느낀 것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그 성공의 필연적 법칙이 작동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웃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참 그게 이제 무릎을 치면서 전적으로 내가 어그리한다, 동의한다 이런 기본을 가지면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성공에 도취해서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제가 친구들에게도 뭐 친구들 중에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친구들 제가 꼭 그 좀 말리면서 하는 얘기가 주식 투자는 99전 99성을 할수록 마지막 100전에서 무너질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기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그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얘가 카를로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남미 쪽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러시아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무너졌어요? 그래 98년도에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무너졌어요. LTCM 무너졌어요. 같이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이제 이 사람은 러시아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러시아가 석유의 자원이란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 중간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소위 말해서 물타기라는 걸 해서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까지 거기다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개인 재산이 거의 2천만 불 가까이 육박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러시아 채권들이 완전히 다 크게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개인 재산까지 다 날리고 한 100만 불 남고요. 회사에다는 굉장히 큰 손실을 끼치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사람인 것이죠.
예, 카를로스가. 예.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되게 이제 이 사람이 많은 여기서 이제 그 월가에서 만난 사람들 이 어떤 식으로 흥하고 어떤 식으로 망하냐가 나오는데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여기에 이제 뭐 존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뭐 카를로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네로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로라는 사람은 이제 암에 걸린 사람입니다. 암에 걸렸는데도 이 사람이 아주 적절하게 행동을 해서 모든 자기 리스크를 이 사람은 아주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절대 리스크를 안 지는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 생활도 그러게 하고 해가지고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암까지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떤 결말이 규결이 돼버리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 자동차로 이게 왔다 갔다 이제 그 주말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 사람이 헬기로 그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헬기가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에 헬기가 추락을 해서 예,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로라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그 금융시장에서 모든 리스크 관리는 했지만은 그 결국에는 자연현상에서 발생한 리스크와 자기 목숨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잠시 그 시간을 줄이려다가 결국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그 생을 마감하는 그게 우리가 뭡니까 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기고 나서 소위 서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소위 이제 파생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파생 상품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하고 리스크를 쭉 이제 줄여 나가는 그 과정에서 소위 그 6 시그마의 리스크 0.00000 뭐인가요? 자우단지 소수점 이하 6, 7자리의 리스크가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LTCM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LTCM이 붕괴된 사건이 6 시그마에 속하는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6 시그마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그러니까 6 시그마가 아닌 것인데 자기들은 6 시그마적 확률이라고 본 거죠. 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많은 그 과학적인 그 모형들은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고 대부분 모형을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규분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정규분포성을 이제 소위 말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관측의 빈도를 늘리면은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올라간다라는 그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관측의 빈도를 올리는 게 그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올리느냐 실제로는 안 그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항아리에 흰 공과 검정 공을 집어넣어놓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항아리 안에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꺼내서 한번 보고 다시 집어넣는 실험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률책에 처음에 나오는 그렇죠. 사례죠. 그래서 그 공을 계속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관측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 항아리 단지 내에 있는 그 흰 공과 빨간 공의 비율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일반 가정이죠. 확률 이론에서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과학 세계 이야기고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계속 흰 공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주 나쁜 악동이 있어가지고 항아리 안에 낙동이 있어가지고 항아리 속에 흰 공과 빨간 공을 자기가 넣었다 뺐다. 우리가 실험자와 상관없이 넣었다 뺐다 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실험을 많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항아리 속의 내용을 거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 발생을 하고 그게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의 실험이 그런 성격을 갖는 실험이 아주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로 하나 드는 게 이런 겁니다. 저랑 논설위원님이랑 생일과 그 다음에 생년월일과 생일이 똑같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러면은 저하고 논설위원님하고 길 가다 우연히 만나서 손을 한번 탁 치고 나서 서로 생일을 교환을 했더니 서로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은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 둘이는 서로 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을 23명 정도를 집어넣어놓고 똑같은 생년월일이 발생할 사람 확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50%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을 특정을 안 시키고 임의의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생일이 똑같은 확률과 사람을 특정화 시키고 나서 저거 똑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과는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다르죠. 일반인들이 되게 오류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후자 사건과 전자 사건을 전혀 다르게 예,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또 이 사람이 두는 게 뭐냐면은 그 농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인 살해로 그 기소가 됐던 미국에서 그 미식 축구. 아니 그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재판 오래 받았던.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도 오제이 심슨. 예, 오제이 심슨. 예. 네, 그 사건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오제이 심슨 사건의 본질은 오제이 심슨 부인이 죽었다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제이 심슨이 범인이 아니냐의 확률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판부가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 오제이 심슨 부인이 죽었다는 사건에 염두를 안 두고 오제이 심슨이 범인인가 아닌가의 확률을 측정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확률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부인이 안 죽었다는 전제하에서 그 오제이 심슨이 그 범인일 확률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범인으로 됐죠. 근데 그게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됐고, 예, 무죄가 되고 민사 사건에서는 이제 또 범인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과 무조건부 확률은 성격이 전혀 틀린데 대부분의 그 특히 이런 그 언론 매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그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제 그걸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언론의 문제 많아요. 근데 그건 뭐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의 속성이죠. 예, 이 사람은 언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언론이라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갖고 먹고 사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대중이 좋아하는 걸 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대중이 조건부 확률과 무조건부 확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무조건부 확률로 예를 들자면 말했을 때 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면은 그걸로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 그 확률을 느끼거나 예를 들어서 직감적으로 느끼거나 또는 계산할 때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률 그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선입견이 또 작용해요. 그렇습니다.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선입견이 이제 말하자면 논리적 사고를 결론에 꽤 맞추는 사후적 합리적 뭔가의 프로세스인 것처럼 조작해내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스 자체를 마치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조작해내는데 사실은 엉터리일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몽키 타이핑 프로블럼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숭이가 뭐 주식 투자는 말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원숭이가 타자 치는 얘기. 타자 쳐가지고 셰익스피어를 쓸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임의의 랜덤으로 어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이런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이제 홀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랜덤하게 주는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계속 비둘기가 이제 그 와서 그 홀을 부리로 쪼면은 이게 먹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고. 그런데 일정 기간을 지나면은 비둘기가 이상한 행태를 보인답니다. 예를 들자면 쪼기 전에 이상한 어떤 의식 같은 걸 한답니다. 이게 뭐 머리를 좌우로 얹는다든지 뭐 몇 바퀴 돈다든지 그러고 나서 와서 쫀답니다. 이 기계를. 근데 완전히 실제로 랜덤한 현상인데 그걸 이게 비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랜덤한 현상이 아니고 규칙적인 현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자기가 머리를 흔들고 그다음에 몇 바퀴 돈 다음에 와서 쪼면은 먹이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게 와서 쪼는 거죠. 그런가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 현실 세계에서 불확실한 게 랜덤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인간의 여러 가지 의식이라는 것도 그런 현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불확실성을 확실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어떤 의식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자기 합리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한계가 많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저희 재무학자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1000명한테는 주식시장이 오른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1000명한테는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고 그 백전백서의 그 마술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실제 시장하고 맞아 떨어진 부류한테만 또 다시 또 예측을 하는 또 그걸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건 이제 500명이 남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제가 또 예측을 또 남은 500명에게 또 250명씩 오른다 내린다고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은
그 100 몇십 명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게 또 절반을 잘라서 예. 오른다 떨어진다 편집.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나머지 제가 마친 걸 계속 한 신봉자 그 사람들 제 신봉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예. 뭐 항상 마치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많은 현상들이 그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뭐 학생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팬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인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몇 번 하고 나면 광팬이 만들어지는 바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광팬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대 세계에 와서는 이게 또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또 전파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SNS가 사실은 어떤 집단의 집단 오류나 집단 착각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집단들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소위 말 이 트레이드 또는 뭐 이런 그 전자화된 세상에서 오히려 인간의 뭐냐면은 감성적인 게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집단 지성보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칼 포포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포포나 이런 사람들은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인정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오류를 시정을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것에 키 포인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딜링 이런 그 거래의 세계에서는 그런 걸 대표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이 소로스였다. 그래서 소로스는 아침에는 주식이 오른다 가다가 1시간 있다 전화하면 주식이 빠진다라고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런 사람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제 타이거 펀드를 운영했던 로버트슨 같은 사람은 계속 시장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대응을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시장에서 사라진 거고. 타이거 펀드 망했습니까? 예, 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때 굉장했었는데. 그랬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게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그 오류를 자기가 검증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도 행운이 자기한테 미소로 안 주어질 때는 위험을 갖추면서 그 행운에 맞서서 마지막 최후의 장렬한 전사를 해라 라는 게 이 사람의 그러니까 또 행운이 오더라도 뭐 그걸 지실력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약간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너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행운이 좀 왔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라. 그게 네 실력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걸 이제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중동 사람이고 그다음에 중동인가요? 레바논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레바논 좋은 집안 출신이고 그랬으니까 미국에 오면서 그런 그쪽 종교보다는 자유주의자적인 성격이 강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사실이 니콜라스 탈레브라든지 중동 지역에 아주 극히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이 사람 지극히 두뇌가 우수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몇 대목에서 느꼈습니다만 뭐 저하고는 뭐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읽으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읽으면서 쭉 이제 앞에 뭐 버핀 얘기가 나오고 뭐 하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야, 이 사람 생각이 옛날에 켈비니즘하고 약간 비슷한 것도 있다 하는 그런 걸 약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행운이나 어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것이 오히려 약간 켈비니즘적 속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것도 약간 느꼈습니다만은 뭐 포프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는 또 이걸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대학 시절에 읽었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그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셨나요? 조르바도 이제 그 인간의 자유의지 그다음에 신으로부터 자유로움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런 시각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단순히 금융시장의 논리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학 방법론적 어프로치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 제가 읽어보니까 참 잡다한 인문학적. 약간 뭐 소위 이제 뭐 그런 표현도 좀 우스꽝스럽지만은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경제학이나 이런 상경계통 쪽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이
합리적이고 그 합리적 시각하에서 세상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장 그 사회과학 쪽에서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마지막에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은 이제 카너먼과 트볼스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세상이라는 게 비대칭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예를 들자면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관측 빈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 빈도가 높을수록 그 디스유틸리티 부의 효용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측 빈도를 낮게 하는 게 그 답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이런 그 카리브 쪽으로 여행을 갈 거냐 파리로 여행을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고민하지 마라. 예를 들자면 그건 부인이 결정하면 된다. 이런 식의 시각인 거죠, 이 사람은요. 근데 아까 그 잠깐 얘기하던 그 LTCM에 그 누구죠? 저 숄즈하고 또 누구 그 메리웨더 막 이런 사람들이 메리웨더가 이제 그 말하자면 오가나이즈고 그죠? 그렇습니다. 메리웨더가 원래 미국의 채권 저 살로만에서 채권 딜러 하다가 부사장급 하다가 채권 가격 조작으로 깜빵에 간 거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많아요? LTCM 망하고 나서? 제가 듣는 바로는 이제 다시 또 한 번 또 LTCM이 한번 망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운영을 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크게 시장에서 그 적응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쇼울스나 이런 노벨상 탄 사람들은 학문적인 쪽에 많이 기울어서 이제 쇼울스는 텍스 아비트라지 쪽으로 많이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LTCM 사람들을 한번 개인적으로는 회사 다닐 때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머린 뭐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요. 머리는 FRB 부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상당히 정통 재무 이론을 이렇게 금융시장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탈레브 같은 사람은 그 정통 재무 이론에 아주 이제 그 오류가 많다. 결함이 많다. 그래서 그 결함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지 시장에 정확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LTCM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함 자체보다는 합리성이 더 강하니까 그 합리성으로 어떤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이죠. 자, 이 제목을 쭉 보면 뭐 타자게 치는 원숭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이핑 몽키 뭐 그다음에 뭐 상자 속 비둘기 뭐 바쿠스에게 버림받은 안토니우스 뭐 샤워하면서 떠오른 세 가지 생각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로마에 온 카르네아데스. 이거는 확률과 회의론. 재밌습니다. 아마 이 책을 재밌게 읽으려면 대학교 3, 4학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인생을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가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반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종교적인 것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게 되는데 이제 그 종교와 별개로 이 책은 그 인간이 그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불확실한 세계에서 예를 들자면은 조물주가 있든 없든 항상 우리는 어떤 이런 불확실한 것에 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그 측면이 있다. 그걸 한번 보여주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회를 주는 책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한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머리가 이렇게 다 휘어지고 뭐 다 벗겨지고 이제 벗겨져서 조인성은 한 몇 일 있다 또 만나면은 이제는 뭐 머리털이 머리카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가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머리 빠지는 것도 확률상 뭐 확률이 있을 텐데요. 될지 모르죠. 오늘 제 이 책 읽으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불편했던 것은 아까 얘기하신 그 불안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이제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책 말고 또 People Against the God인가 그 리스크라고 번역되어 나온
그런 책도 이제 이 확률이라든지 리스크 이런 데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고,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보면 확실히 비합리의 어떤 영역에서 합리적 추론의 한계를 여지없이 폭로하는 현실적인 어떤 사건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참 읽으면서 뭔가 이 어떤 미스티리어스한 그런 어떤 인식의 세계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아마 읽어내려면 조금은 이제 이 인문적 소양은 약간 있고, 또 통계라든지 이런 기존의 리스크에 대한 약간의 이론 정도는 알고 보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 그림도 나오고 그런가요? 이 그림 중간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은 이제 그 중간에 몬테칼로 실험이나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몬테칼로 실험 뭐죠? 이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이제 그 지름이 1cm, 가로 세로가 1cm인 원을 그려놓고, 아니 그 직사각형을 그려놓고요. 그 안에다가 원을 그리면은 그게 반지름이 1인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우리는 이제 그 넓이가 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배워와서 그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알아낼 수 있냐? 파이라는 값을 인류가 발견한 큰 그 업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몬테칼로 실험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그냥 임의로 점을 찍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무수히 많이 점을 찍으면은 그 점이 원 안으로 들어간 점과 원 밖으로 나간 점을 비교를 해서 그것의 비율을 계산하면 그게 바로 파이 값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점을 찍는 실험이 몬테칼로 실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일반인들이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은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Monkeys on typewriter. 타이프라이터의 몽키. Survivorship and other biases. 재밌네요. 이것도 뭐냐면은 이제 원숭이를 무수히 많은 원숭이를 놔두고 타이프라이터로 장난을 치게 만들면은 정확히 셰익스피어를 치는 원숭이가 나온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제 의도 없이 아무거나 치더라도 말하자면 그 뭐 친 것이 저 인류의 모든 책장에 뭐 어디에서나 맞는 문장이 한 문장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 그 확률 1로 나온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간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이제 유닛 피리어드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그 시간이 무한대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를 할 때도 진화론에서 진화가 이렇게 많은 진화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라는 게 최적자가 생존하는 걸 주장하는 게 다윈이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진화론이 작용을 하려면은,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그 새가 예를 들자면은 뭐 포유로 진화를 한다니 그게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상의 그 가능성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인간 그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시간으로 예를 들자면은 거의 우주에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나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든지 예를 들자면 지구가 생성된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면은 진화론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주장하는 바가 그 다윈이 주장했던 게 최적 생존을 진화론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적자가 어떻게 그 생존하면서도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내용은 좀 복잡한 편인데. 생물학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많아졌죠 이미. 예를 들어서 뭐 진화라는 것이 단순한 진보를 의미하는 거냐, 적응을 의미하는 거냐, 뭐. 진화라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어떤 그런 적응의 과정이냐, 뭐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많고 복잡한 이제 복잡계적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얘기하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뭐 어떻게 보시기에 잘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뭐 제가 볼 때는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무난하게 사실은 내용이 번역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아주 효율적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번역자가 이건이라는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월가에 가보면 실제로 이 중동, 인도 이런 데서 온 분들이 많아요. 이 주로 이제 아주 고도의 그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하는 이런 분들, 로켓 공학한 이런 사람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운에 속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제목만 보면 이 내용을 얼른 짐작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또 의외로 또 책 읽는 맛을 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약간 너무 막 동수고금의 철학과 문학을 왔다 갔다 해서 약간 뭐 좀 번잡하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또 그 자체가 또 그런 논법을 즐기는 분들은 또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 좋은 책 소개해 주신 한상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시면 저녁 먹고 가는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뭐 저는 다 이 근처 메뉴가 설렁탕이 있고, 예. 뭐 별 시원찮아요. 예. 뭐 조그만 이제 횟집이 하나 있고, 예. 뭐 그다음에 뭐 칼국수 파는 이런 집이 있고, 저녁에 국수 먹기는 좀 그렇고, 그죠? 뭐 하시겠어요? 회덮밥이나 먹죠. 회덮밥. 그 집은 회덮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국수로 하시죠 뭐. 설렁탕 이런 거는 별로 설렁탕은 요즘에 좀 잘 안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이제 연세가 드셔서 기름기 넣은 거는 예, 가능한. 그렇군요. 예. 저는 아직도 그 기름기 있는 걸 먹어요. 아, 그러시구나. 철이 좀 덜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예, 건강하시니까 많은 체력을 소모하신 지금 예. 종사하시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